안녕하세요. 이부사회를 맡은 가톨릭대학교의 조은혜입니다. 그러면 2부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정석 전남대 교수님께서 홍보의 언어와 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섭입니다. 저는 혼불에서 특히 직유법, 비유법에서 직유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채명이 혼불이 소설이면서도 시적 정치가 넘쳐 흐르고 시를 능가한다고 평가하는 데는 문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직유법의 비중이 높다고 보아서 그 특성을 고찰해서 혼불의 서정적인 묘사의 한 면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최민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품의 한 문장만 읽어도 전체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같으면 짧은 그 행 속에서 그 작가의 문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서사체인 소설에서는 그런 그 문체 특성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작품에 이런 일들이 이 비유법을 사용하게 됐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법에 대한 것들의 원론적인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 거리가 멀고 이례적일수록 이 참신한 비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는 잘 아는 것처럼 A는 B다라고 하는데, 이 A는 B다 하는 것은 이 동일성에 대한 확신이나 단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 초기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은유법을 일상어법에서 일탈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직유에서는 같은, 같이, 같다, 이제 처럼 이러한 것들이 쓰이는 것인데, 주로 이것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게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능성을 보이는 추측. 그래서 이 연결, 직유를 나타내는 연결어에는 단어형과 직유 표현 어구형이 있는데, 이 같이, 같은, 같다, 처럼, 듯이 하는 게 있고, 전북 방언형으로 맹이로, 맹이네와 같은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유 표현형에서는 이 직유 연결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이 직유의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이러한 것인데, 의연한 척 남아있는 셈이었다, 페인이나 다름없었다. 또 이제 영어의 경우에는 forever day one에서 언제나 창업 첫날처럼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직유 표현형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같다가 영어에서 like하고, 이 like, 같다가 빠지면 은유가 되는 건데, 직유와 은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1번의 예에서는 그녀하고 누이 동생하고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 이 경우에는 비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녀하고 새끼 고양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비교도 될 수 있고 직유도 될 수 있는 중의성을 보이고, 그녀가 뱀처럼 꿈틀거린다라고 했을 때가 이 직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직유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유사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좁은 범위의 직유라고 하고, 이 유사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독자가 새롭게 이 유추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를 넓은 범위의 직유라고 이렇게 분류를, 이 인지 의미론에서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럼 했을 때는 그 소처럼 미련하다고 했을 때는 소가 갖는 많은 다양한 속성 중에서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택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비유를 하는 거고, 얼음장 같이 차가운 방바닥 했을 때는 얼음장이 갖는 속성, 방바닥이 갖는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운 것의 유사성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풀 작품에서 이 직유가 쓰이는 것을 좁은 범위의 직유와 넓은 범위의 직유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문장 주성분과 수식성분으로 나누어서 이 문장, 이 대체적으로 혼풀의 문장을 보면 이 짧은 문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긴 문장들이 많고 수식어구가 많은 이런 문장들이 많아서 우리가 쉽게 그 의미 파악을 해나가고 읽는데 조금 그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수식성분이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 문장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소리를 내며 쏟아질 것처럼 해서 그 처럼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랏같이 가냘픈 가지 끝에서 해서 이 가치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른아른한 아지랑이가 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벼슬봉, 노적봉, 선녀봉들이 물결을 이루며 마을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성분에서 이 산봉우리들을 수식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향불 연기처럼 오르는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서술어 부분에서 병풍같이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직유가 한 문장에서도 두 번씩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범위의 직유에서도 다양한 이런 유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 자료를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넓은 범위의 직유에서 쓰이는 것을 보면 바람 소리가 가슴에 성성하다라고 하는데, 이 바람 소리에 대해서 대숲에서 일고 있는 새파란 하는 이 이제 수식 성분이 있고, 이 잎사귀들이 칼날같이 일어선다고 해서 이 대나무 잎사귀의 모양이 칼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이 칼날을 이 보조관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들지 않고 해서 그 선비, 사군자, 이런 것에 이제 이 포함을 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이 칼날에다가 비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혼풀에서 새로운 그 비유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수정의 그 마을 풍경을 나타내는 이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보면 청수정은 동네의 오른쪽으로 넓은 시냇물이 흐르고 우람한 은행목들이 몇백 년 수를 자랑하며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상당히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을 보면 청수정은 시냇물이 흐르고 향교 한병루를 팔에 품어 안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시냇물, 향교, 한병루를 이렇게 이제 수식해주는 수식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한 번 읽어서는 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쉽게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이 직유법들을 사용하고 하면서 이 뭔가 청수정의 마을 분위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작품을 좀 길게 예문을 보면서 한번 보면, 노적봉 아래 다소 곳이 다정하게 엎드린 초가의 지붕 위로 햇살이
빗질하듯 내리고 있고, 햇살이 빗질을 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햇살이 고요해서 숨이 질린다고 하는 이 햇살에 대한 비유, 일반적인 비유하고 조금 다르게 이 혼불에서 최명희 작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햇살에서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고적하고, 이 햇살이 또 어깨를 짓누르고, 햇살이 석류가 벌어지듯이 이렇게 핏줄이 석류 벌어지듯이 짓눌리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급기야는 햇살이 장벽처럼 흔들리지 않고,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햇살이 물엿처럼 녹아서 이렇게 에워싸고, 강시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햇살에 대한 비유가 서서히 변화되면서 이 나중엔 물엿처럼 녹아서 강시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그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중간 부분에 보면 가슴 속살에 자운형 꽃잎이 톱날처럼 박힌다. 꽃잎이 톱날처럼 박혀서 피가 빠지지 배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비유법은 이 혼불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비유법의 넓은 범위의 비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이런 지규나 은유, 의인법 이러한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이 작품의 서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또 그래서 아마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최명희 선생님이 한 문장만 읽어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 복합 비유는 두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 지규를 보면 햇빛에서 노쇠 익는 냄새가 난다. 또는 이 장구 울음통이 터질 듯 하고, 햇빛이 익을 대로 익어서 떼약볕이 되고, 또 이 소나무를 갖다가 소나무 결이 고와서 비단 같다고 나무를 비단에다가 비유를 한다거나, 또 이제 떼약볕이 장구통이 되어서 울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손끝에서 장구통에서 햇빛에서 나중에 마음까지 차오르고 하는 이런 이제 점점점 그 점층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다른 그 작가의 작품보다는 이 혼불에서 특히 이런 지규법이나 뭐 의성어, 의태어 또는 은유, 의인화, 의인법 이러한 그 비유법들이 아주 다양하고 또 넓은 범위로서 이렇게 쓰여서 이 최명희 선생님의 이 혼불의 특징을 특히 이러한 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석 교수님께서 최명희 혼불의 시적 정치를 아주 물씬 느끼게 하는 그 문체의 지규법에 대해서 아주 신선하게 해주셨습니다. 토론 방법은 그 서철원 교수님이랑 문신 교수님께서 연이어서 토론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서정석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서철원 전주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철입니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혼불의 언어와 미학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서진석 교수님의 혼불의 어떤 언어와 미학은 혼불이 지닌 언어적, 수사적 상황을 미역불의 함정에 깊고 방대한 미학적 체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불은
특히나 모국어라는 특수한 언어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 모국어의 사용처가 작중인물들, 여럿이 사용하는 그 작중인물들의 보편적 존재관을 기반으로 한 비유의 보편성으로부터 멀지 않은 언어적 감성으로 귀결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정석 교수님의 논문에서 지시하는 비유법은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나 관념, 이미지 대상을 그와 비슷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화법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타인이 알고 있는 이미지나 예를 들어 타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법에 해당합니다. 언어의 경우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서 낯선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에 해당되며 직교는 두 개의 사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내포된 비유를 겉으로 드러내는 비유를 말합니다. 특히 가치 같은 철음과 함께 비유로 활용되는 맹의로에서 매우 이질적이며 특수한 언어적 상황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지교의 문학적 미학에서 발견되는 맹의로의 양상은 전라도 고유의 방언으로서 매우 희귀하면서도 특수한 언어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최민희 선생이 추구한 모국어의 언어적 원형질로서의 맛깔스러움이 있으며 이를 통해 홈포로의 텍스트는 묘사와 서사에서의 감미로운 비유를 통해 언어가 보일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정석 교수님의 홈폴의 언어와 미학은 홈폴의 텍스트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비유의 활용성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업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홈폴의 언어적 국면에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략한 비유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검은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맹의로의 파생 근거에 대한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이것은 주로 맹인의 맹이대, 맹이다, 맹이라, 맹이고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맹이 혹은 맹이다의 어원 혹은 기원에 대한 비유적 해명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맹이 또는 맹이다의 어원이나 기원성에 대한 서정석 교수님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서철원 교수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문신 우석대 교수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신입니다. 아마 제가 따로 PPT를 안 드려가지고 한글 문서를 그대로 아마 이제 옮겨주셔가지고 분량이 꽤 되는데요. 중간중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걸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플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독자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홈플에 대한 연구 매력들이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10권이라고 하는 이 분량이 요즘 독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홈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시는 서정석 교수님의 업적 그리고 활동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후학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동안 홈플은 사실은 서사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민속학지 혹은 서정성 혹은 시적인 특성들에 더 많은 주목을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정석 교수님의 아까 발표에서 이제 비유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셨고, 강조를 하셨고, 사실은 또 시적인 부분이 사실은 또 그러한 비유적인 맥락과 굉장히 잘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지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단락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논문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홈플에 나타난 지교의 방법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학적 특성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넓은 직유 혹은 좁은 직유에 대한 구체적인 문장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에게 보내온 논문에서는 3장 도입부에 묘사의 감미로움은 비유법으로 활짝 피어난다. 홈플의 직유와 은유를 중심으로 묘사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기로 한다. 홈플의 직유가 묘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유의 문학적 미학을 이렇게 연구 대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서 비유를 활용한 문학적 묘사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생략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홈플에서 비유 혹은 직유를 통한 묘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미적 효과가 무엇일까? 그냥 아름답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미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미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홈플의 직유를 활용하는 방식이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청해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양한 수식 성분에 따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서정석 교수님께서 예문으로 말씀해 주시는 문장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제 눈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홈플에서 눈에 띄는 묘사, 어떤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제 가로 속에 제가 써놨지만 편의상 그냥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는데, 세부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묘사된 부분을 독자들의 그 문장 전체에서 특별히 그 부분이 독자들의 눈에 부각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로즈업이라는 아주 번박한 말을 써봤는데요. 가령 솜씨가 좋은 서저울레는 생도라지를 소금물에 살짝 삶아 건지며 맛을 본다 해서 이 살짝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냥 소금물에 삶아 건지며 맛을 본다. 그래서 이 살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자들에게 굉장히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두세 줄 내려오면, 그리고 간간한 도라지를 옹백의 찬물에 우려내는 동안 후춧가루, 소금, 깨소금, 파, 마늘을 언뜻 챙긴 뒤에, 그래서 이 언뜻도 사실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 독자들의 주목을 혹은 어떤 읽기에 일시적인 정지를 일으키는 그러한 단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할 수도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는 표현 방식이 이제 저는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는데, 직유의 비유법보다 묘사의 효과를 더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 맹위로라고 하는 이 구조보다 이렇게 언뜻 혹은 살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독자들에게는 조금 더 인물의 행위를 부각시켜주는, 그리고 그 미세한 그 차이들을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이나 언뜻 같은 표현은 작가가 인물 행위를 해석한 뒤 주관적 개입의 어떤 결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두 손으로 발을 감싸며 주무른 뒤에서 이 감싸며 같은 표현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유나 비유 자체가, 그 구조 자체가 주관적인 어떤 공통성 혹은 동일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한 단어들이 미세하게 독자들의 눈을 잡아 끄는 이러한 문장 전략 혹은 묘사 전략, 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어서 이게 어쩌면 별도의 연구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에서 보여주는 홈플의 표현 전략이 또한 어떤 서정적인 혹은 미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정석 교수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발표문을 오독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신 교수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은 지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철원 선생님의 그 맹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맹의로, 맹인의 맹의대 하고 하는 이런 그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전북방언에서 맹키로, 맨치로, 맨이 하는 그 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전북방언에서 이 맹이로는, 맹이는 모양으로, 그래서 모양이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이로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모양에서 나오고, 그게 전북방언의 모양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로 봤을 때는 분포상으로는 가치가 갓과 이로 분석이 되는 것처럼 맹이 플러스 로로 분석이 되고, 이 맹이가 모양하고 이 관련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결국은 또 꽃 모양으로 했을 때도 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그 이제 비교나 직유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신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로 그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이 직유가 나오는데, 직유가 궁극적으로 문학적인 특성이나 미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 주로 직유법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혼불에서 서사적인 사건의 전개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좀 이제 그 뭐 역사적인 것이든 뭐 민속적인 거든 이렇게 설명해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인물의 심리 묘사를 하는 이런 쪽에서 이런 그 직유든 은유든 비유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강모든 그 인물들이 갖는 그 안타까움이나 뭐 하는 그런 그 심리 묘사에서 나오고, 또 특히 이제 혼불에서는 그런 그 비유법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최명희 작가만의 독창적인 그 비유법 해서 그 햇빛을 갖다가 물엿처럼 한다든지 햇볕이 장구통이 됐다든지 뭐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생소한 비유법을 써서 독자들이 이 좀 뭐랄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최명희 작가만의 어떤 그 독특한 영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혼불의 서사 구성과 언어 책략이라고 하는 쪽을 이제 한번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 혼불에서 나오는 그 언어 구사를 우리가 음성층이와 문장층이, 표현층이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음성층이에서는 장음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쩍 갈라졌다든지 뭐 하는 이런 장음화, 또 이제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음성층이의 그 언어적인 구사의 특징이고, 문장층이에서는 보면 짧은 단문이 있는 반면에 또 긴 장문들이 많고, 그래서 이 단문과 장문의 그런 그 적절한 조화, 그런 것, 또 단락 나누기를 자주 한다거나 쉼표나 문장구를 독특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문장 층위가 될 테고, 표현 층위에서는 이제 방언의 구어체
뭐 한자어 접두사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아까 또 서술어들을 보면 홈불은 이중적인 다중 서술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어 전반적인 언어 구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클로즈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전체적인 이 언어 책략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유법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발표문과 그리고 토론이 있었는데요. 더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4부 종합토론 때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 강남대 교수님께서 서술자의 개입 방식을 통해 본 토지와 홈불의 이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좀 오늘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서술자의 개입 방식을 통해 본 토지와 홈불, 미학이란 말을 쓰기에 좀 민망해서 안 쓰고 싶었지만, 원래 처음 제가 받았던 제목이 미학이어서 썼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토론자 선생님도 이렇게 왜 미학이라고 썼냐고 하셨더라고요. 지울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토지와 홈불이, 이번에 계속 홈불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시작하기 직전부터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뒷부분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겼는데, 어쨌든 참 뒷부분 읽기가 어려워요. 토지도 뒷부분 읽기가 어려운데 홈불도 뒷부분 읽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안 적었지만 둘 다 공통점이 뒷부분이 갈수록 좀 읽기가 쉽지 않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시대적 배경이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많이 건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신분 질서, 그리고 어떤 신분 질서에 따른 인물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문의 회복 및 존속 모티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분량도 메우려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간 내용이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토지와 홈불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예를 썼는데, 일단 다양한 인물들 서술적 차원에서 대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인물 간의 대화가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물론 사실 뭐 태백산맥에 대화가 없느냐, 대화가 있죠. 대화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토지하고 홈불의 대화가 저는 좀 더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대화가 그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 혹은 중요한 특징, 중요한 어떤 미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요소,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수많은 에피소드들의 다층적이고 중층적 구성. 이건 역시 토지하고 홈불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백산맥 같은 작품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 굉장히 어떤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좀 다르게 하면은 하위 서사 간의 연결이 좀 느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을 사실 한두 개 뺀다고 해도 그다지 작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심지어 이렇게 홈불은 다 쓰다 말았지만, 그죠? 우리가 또 한편에 또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하위 서사 간의 느슨한 연결 때문에, 태백산맥이었으면 중간에 딱 끊기면은 이게 굉장히 김이 빠져서 도저히 읽어내기 어려운 작품이 돼버리는데, 홈불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부, 2부까지 나오고 3부까지 나왔을 때 이미 뭐 4부, 5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고, 그리고 독자들이 읽고 드라마로 되면서 하나의 어떤 민족 서사로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토지하고 홈불은 서술적 차원에서 하위 서사 간의 느슨한 연결이 매우 독특한 특징을 이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진석 교수가 다하소설이란 말 씁니다. 대하소설이란 말 대신 근데 어떤 여러 개의 어떤 계울들이 합쳐서
실개울들이 수많은 어떤 식필지들이 합쳐져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다. 하나의 긴 어떤 큰 대하 소설이 아니다. 하나의 큰 강물이 아니고 작은 지류들이 수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작품이다라는 의미에서 다하 소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찍이 정영기 교수님도 마디 이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토지를 읽으면서 중간중간 마디가 이렇게 끊어진다. 이렇게 한 마디만 읽어도 그 작품에서 뭔가 중요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홈플 보면서 뒤지니까 김복순 교수님이 또 조각이불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홈플도 하나의 조각이불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하이 서사 간의 느슨한 연결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느슨한 연결하면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토지하고 홈플을 그 홈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구성적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서술자의 개인 문제만 가지고 한번 토지하고 홈플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에 서술자의 개입의 판소리적 연행성이라는 개념을 같이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작품 다 묘하게 판소리적인 양식적 특성, 판소리 양식적 특성에 대한 설명들이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효찬 선생님의 토지를 읽는다의 분을 보면은 어떤 장면 중심의 소설 구성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판소리적인 양식적 특성, 판소리의 양식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특정한 장면들을 극적으로 구성하여 상세히 보여주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물들에 대한 장황한 수사, 그러니까 굉장히 사설이 길죠. 서술자의 사설도 첨부되고,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장황한 수사, 서술자의 사설, 그리고 특정한 장면의 극적 구성, 그리고 그 각각의 장면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토지가 판소리적인 어떤 양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판소리 양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강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홈플의 판소리에 대한 판소리적 양식을 설명하면서 서술자의 적극적 인물화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창자는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서술자의 인물화는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자가 나서서 대신해주는 일종의 이중 시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독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요약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묘사와 보여주기의 장면화로 유도를 해서 독자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요 이야기가 토지에 또 적용될 수 있고 조금 전에 토지를 분석할 때 최혜정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 홈플에도 상당 부분 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과 판소리적 연행성이라는 개념이 토지나 홈플에서 특히 대화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홈플의 문체적 호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홈플에 잘 몰라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강은혜 선생님 말씀으로는 보면은 독자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 상황을 체험하도록 이끌고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논문을 쓰려고 책을 읽어야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드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요 페이지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소 좀 이렇게 불편했다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게 그냥 순수한 독자였으면 쉽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또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설은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이므로 판소리와 같은 수준의 감정이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거기 보민청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민청이라는 것을 조위유라는 남원 부사가 세웠는데 보민청이 생긴 다음부터 노역이 없어져서 조부사의 선정을 높이 치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강모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허나 이렇게 편리한 기관도 기본 재산이 없어 이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고 서술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서술자가 얘기하는 건데 마치 강모가 얘기하고 그래서 서술자가 그냥 곧장 이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서 조부사는 논 50마지기를 사들여서 보민청의 기본 재산으로 삼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모가 얘기하고 서술자가
한마디 하고 다시 강모가 얘기한 이런 형태인데 사실 좀 굉장히 약간 그 일반적인 소설 형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판소리 형식인 건 명백한데 우리가 판소리였다면은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독서를 하면서 독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원 부성 구민들이 조부사의 선정을 칭송하며 송독비를 세웠습니다. 형님도 보셨죠? 라고 형님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영세불망 할머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요. 이 얘기들은 그냥 서술자가 이제 그 송독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것일 뿐 아니고 사실은 할머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할머님이라고 하는 것은 청한 부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강모의 말이어야 됩니다. 사실 요 3번 문장은 강모의 말이어야 되는데 그 서술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모가 할 말을 따옴표 빼고 서술자가 그냥 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흥송독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촌형 강태가 말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술자가 굉장히 그 전면적으로 인물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술자 인물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와서 독자들이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자는 서술자를 좀 더 믿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작중 인물보다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서술자가 작중 인물과 어떤 독자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토지 부분을 잠깐 한번 골라봤습니다. 토지에서 보면은 그 말을 함께 생각이 나는데 전에 네가 평양 가서 기생하든 봉순이라 하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나? 서기관이 빨개진다. 그러면서 잠깐 같이 한번 빠르게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화의 죽음이라는 발화 내용보다는 그러한 말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고조와 이어지는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발언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실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가 특정한 실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좀 복잡한 설명인데 이거는 저희 PDF 파일을 보시면서 보시면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고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서술자의 개입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행위를 묘사하는 수준으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설의 서술자와 비슷한 경우이고 서술자가 이번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서술자가 자기 서술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사설을 내는 경우들은 요 케이스입니다. 보면은 동학당이 벌떼같이 일어서도 별 수 없었는데 몇 놈이 쑥덕거리서 웃잘기라 라고 이렇게 윤보가 얘기합니다. 윤보가 용에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비웃었다. 올해 들어 서울서는 정부 전복을 모의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2번인가 있었다. 하나는 무엇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인용문에서 비웃음의 주체는 윤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술자의 일반적인 지문에 대한 설명 사항입니다. 앞에 이제 봤던 것 같은 내용인데 2번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한자까지 적으면서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홈플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입니다. 서술자가 전면에 등장하여 독자에게 이야기 밖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서술자는 당년에 정부 전복 시도가 2번인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인가 있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서술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서술자가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독자에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렇게 홈플하고는 약간 다른 서술자의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는데 홈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 반면에 토지는 정확히 전달을 했다고 독자가 착각을 했는데 사실 보는 내용이 거의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정확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중간중간 서술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서술 내용이 어떤 사전을 보고 내가 가져온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기억이다. 2번인가 있었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은 전략이죠. 독자는 서술자를 굉장히 신뢰하는데 이 서술자가 독자의 신뢰를 스스로 잠깐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건 토지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서술자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작중 인물들도 계속 신뢰를 무너뜨리죠. 인물들 간의 대화가 막 이루어지고 지식인들이 당대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정치한 어떤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이제 뭐 말빨이 딸리는지 계속 술만 먹었다라든가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기와 생각을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인물들의 어떤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두기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술자의 사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술자의 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일반적인 용어인 것 같고요. 토지와 혼불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서술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작품의 방대한 분량에서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술자가 전면으로 부각하는 전략은 심각한 주제와 방대한 배경, 긴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술자가 전면에 부각한 것이 아닌가, 서술자가 인물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등장인물들의 대화만으로는 독자가 작품에 몰입하거나 또는 작품의 어떤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설이 진행될수록 서술자와 독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 격차가 커졌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알고 있는,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서술 층위가 있고 독자가 알아가고 있는 어떤 서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이 두 이해도가 층위가 너무 많이 져서 격차가 더 커지니까 서술자가 직접 인물들만을 내세워가지고는 독자가 이 서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서술자가 뛰어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술자가 직접 독자와 소통을 시도하면서 어떤 편집자적 논평을 감행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서술자 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 전개 과정에서 서술자와 독자 간의 작품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좀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두 작품 모두 편집자적인 주석 형식으로 또는 어떤 서술자의 사설의 형식으로 아주 자주 빈번하게 활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 이제 저도 연구를 꼼꼼히 하진 않아서 간단하게 소략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소략적인 어떤 저희 견해인데 혼불은 기본적으로 몰입화 전략을 취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혼불에서 이 부분이 결론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혼불에서 서술자의 개입은 독자를 담화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자를 담화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서술자는 때로는 판소리의 창자처럼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자가 나서서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독자를 소설의 장면 속으로 끌어들여 상상 속에서 그 상황을 체험하는 일종의 몰입화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반면에 토지는 좀 이렇게 일종의 오히려 정반대인 거리두기 전략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토지에서도 서술자는 인물화되어 편집자적 논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서술자 스스로 자신의 전지적 특성을 부정함으로써 독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서술자뿐 아니라 특정 인물이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담론을 전한 다음에도 곧이어 그 인물의 허술한 점, 해당 담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을 서술자가 지적함으로써 독자가 작품에 몰입하거나 작중 인물의 담론에 동의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독자에게 끊임없이 일정한 거리두기를 유도함으로써 독자가 작품 속 담론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독자의 주체적 판단을 요구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소리의 연행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토지와 혼불의 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도 분석해가면서 서술자의 개입 방식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토론자이신 강은모 경희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강은모입니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토지와 혼불에 나타난 서술자의 개입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적 연행성이나 편집자적 주석처럼 두 작품만의 독특한 서술 전략을 짚어주신 부분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연구의 논지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마 아이디어 아직 그 구상 수준의 그런 발표문이어서 그랬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이에 대한 제언 혹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문 서론에 선생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 주제, 서술 특성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사성이 서술자의 개입 방식을 토지와 혼불에서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좀 다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두 작품에서 이 서술자의 개입 방식을 통해 이 두 작품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두 작품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표문 3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두 작품의 서술자의 개입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두 작품의 서술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방법론으로 비교라는 틀을 사용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표문의 논지 전개 흐름에서는 물론 이것도 아직 아이디어 구상 수준의 이제 발표문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끼리의 비교 혹은 두 작품과 일반적인 현대소설과의 비교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의 기준이 좀 더 명확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이랑 관련해서 사실 선생님이 이제 아까 미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미학이지? 라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두 작품의 서술 특징을 비교하여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발표문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일반적인 소설 형식과 변별되는 두 작품의 독특한 서술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소설 형식의 범주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병주의 이제 지리산과 같은 그런 역사 대하 소설에 일반적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 같은 거를 설명할 때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와 혼불에 나타난 편집자적 논평은 이와 같은 역사 대하 소설류의 그런 편집자적 논평과 변별되는 어떤 특별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했습니다. 네 번째는 발표문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결론을 그 혼불의 경우 몰입화 전략이다.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 거리두기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각 작품마다 이러한 서술 전략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별적인 이런 서술 전략이 더 유효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은모 교수님께서 첫 번째 토론 발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최미진 부산대 교수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미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앞선 강은보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랑 좀 많이 겹칩니다. 저는 조금,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서술자의 개입 방식이 토지와 혼불의 어떤 비교 연구에서 왜 중요한가라는 대목을 서론에서 좀 꼼꼼하게 좀 구축을 한 다음에 가야 됐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서술자의 독특한 개입 방식이 토지와 혼불의 서사미학을 구축한다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그러면 그렇게 구축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논리의 전개 양상은 오히려 차별화 양상에 집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편집자적 논평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기존 대하 소설들하고 연동하지만 그래도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지적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소설 혹은 각각 홈불이나 토지라고 하는 이 소설의 관련 연구들, 기존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선생님이 최일철 선생님하고 이제 강은혜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참조를 넘어서 문제점을 뭔가 부각시키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밑에 거부터 하나하나 치고 올라갔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설명이 충분히 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갔는가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걸 나아가서 그러면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지점이 뭐고, 그래서 향후 논의 방향은 뭔가, 그럼 여기서 끝, 이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앞서 선생님이 사용하신 용어들로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예, 선생님이 사용하신 게 서술자의 개입, 서술 특징, 그 다음에 서술자의 인물화, 편집자적 주석, 편집자적 논평,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이게 어느 논자의 어떤 용례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약간씩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은 어떤 용례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는지 이것도 조금 꼼꼼하게 좀 살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차별화되는 지점을 다시금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필자인 선생님께서 지금 기존 연구에서 서술 특징을 저번에 대중 향유 방식과 이제 연동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미학을 넘어서 만약에 향후 논의 방향을 기존의 것과 이제 더불어서 대중 향유 방식으로 새롭게 사유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다르게 사유하면 지금 단순히 서술자의 개입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보다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소설 전반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특정 부분, 제 생각에는 서술자의 인물화가 굉장히 가장 잘 부각되는 그러한 지점들을 조금 찾아내셔가지고 일부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일부에서 특히 3부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토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셔서 왜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지 그것과 연동해서 이 서술 특징이 홈플하고는 좀 다르게 구축되는 방식은 뭔지, 그리고 더불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혹시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박상민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은. 이렇게 맞는 지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뒤로 가는 게 됩니다. 제가 한 장씩만 써달라는데 강은모 선생님이 3장이나 써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다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작품의 연결고리가 좀 더 촘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왜 미학이라 그러느냐. 제일 처음에 제가 맡았던 주제가 토지와 홈플의 미학 비교, 이게 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너무 많이 바꾸긴 그래서 미학이라고 넣었는데, 미학이라는 내용이 이 발표 내용이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미학을 지우기보다는 어떤 미학에 맞게끔 제가 발표 내용을 좀 수정해서 다음에 한번 데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작품의 연결고리가 좀 더 촘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고, 제가 아직 사실은 그 홈플이 자원이 잘 안 돼서, 연결고리를 좀 촘촘하게 짜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문제를 한번 더 읽고, 이렇게, 한 2번 읽으니까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토지를 3번 읽고, 이제 논문을 막 쓰기 시작해서 수십 편 썼는데, 홈플도 그냥 2번, 3번 정도 읽고 나서 논문을 계속 써가지고, 이제 토지하고 홈플로 계속 비교 논문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 방식, 하여튼
요즘 제가 이렇게 서술자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토지와 홈플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그동안 너무 주제, 인물 쪽이 연구가 아니었나 싶어서, 서술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좀 얘기해서 빨리 잘 됐어요. 언제나 시간이 짧을 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 시간상 때문에 두 작품의 서술 특징을 비교해서 밝히는 것으로 궁극적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연하게 토지하고 홈플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강 선생님이 의미를 못 발견했다면 아직은 제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봐주시고, 제가 강 선생님 지리산업 논문을 쓰셨지만 전 지리산업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데, 기본적으로 대하소설은 다 편집적인 논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품이 워낙 길어서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 서사를 독자들이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민식 교수님은 딱 한 장에 썼는데, 전부 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잡아가지고, 다 수정을 해서, 서술자의 개입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서술 특징으로 쓰고, 서술자 인물화로 쓰고, 대표 논문을 제가 내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 발표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태희 교수님께서 토지와 홈플의 여성인물 묘사 비교 연구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는 원래 소설 전공이 아니고 시 전공이라서 감히 소설 논문에 도전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최근에 몇 년간 토지 그리고 홈플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그 내용 보다도 박경리의 문장, 최명의 문장에 매료되어서 한번 논의를 발표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성인물 묘사 비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직 많이 미흡해서 표고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인물이라고 뽑아봤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인물 선정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세 쌍의 인물, 윤씨 부인과 청한 부인, 서희와 효원, 이민혜와 옹군혜 이렇게 세 쌍을 인물 묘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서론의 연구사 목격으로 세 권 책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을 앞에 오늘 비주방영 해주시기도 한 이덕화 교수님의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 이 책이 홈플과 토지를 비교한 초기 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보면 토지는 양반 인물들이 침묵의 미덕을 또는 홈플은 양반 인물들의 인내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 토지의 작가가 자신의 한 내지 업보를 타고난 인간들의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을 서술적 의도로 삼았다라고 하셨고, 또 홈플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의 내면적 인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서술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띄운 오세은이라는 분의 이를테면 2001년에 토지, 미망, 홈플 요 세 작품을 여성 가족사 소설로 묶어서 연구한 하기능 박사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세 작품에는 약화된 가부장적 가족이나 또는 남성이 부재한 가족의 대물림의 질서가 여성의 권한을 좀 더 권력시키고 있고, 여성들은 개인의 욕망 실현과 가문의 욕구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새로운 대물림 질서를 형성해 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2013년에 홈플을 함께 분석한 김순례님의 박사 논문에서는 여성성의 근대적 세계관 이런 측면에서 토지가
근대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양상으로 신여성들을 내세워 그들이 받는 성의 차별과 민족적 차별이라는 이중적 굴레 속에서도 근대적 의식을 발현시키고 있는 반면에 홈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과는 대척적인 의미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성차별을 넘어서는 오히려 모성성의 새로운 모색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연구 실적에 기초해서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본론의 인물 묘사 문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씨 부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인용문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윤씨 부인은 매우 큰 키에 곧은 상체, 긴 눈매, 넓은 이마 등으로 그려집니다. 작가가 그린 것처럼 여자답기보다 선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한 부인에 대한 묘사 보겠습니다. 청한 부인 묘사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키에 우뚝한 어깨, 넓은 이마, 두툼하고 긴 코, 풍요로운 턱 이렇게 그려지고 또 작가 스스로 설명을 어여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제세의 호걸 같은 기상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두 부인에 대한 묘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토지의 윤씨 부인, 홈플의 청한 부인 모두 비슷한 여장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청한 부인에 대한 묘사가 훨씬 세밀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이미지적으로는 대체로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간단히 이렇게 그 부인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서희에 대한 묘사 보겠습니다. 서희에 대한 묘사 보면 지금 인용을 한 달락만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서희에 대해서 넓고 환하게 트인 이마, 위엄과 자부에 가득 찬 모습,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것만으로도 이목구비가 깎은 듯 단정하고 윤곽이 완전 무결하게 아름다운 여자로 그려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효원의 모습을 간략히 보면 큰 키, 아버지처럼 큰 키, 허당체와 같은 큰 키, 큰 골격, 이런 거, 이게 이제 혼례식 때의 장면인데 신부의 수줍음, 이런 다감한 어떤 신부다운 어떤 흉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아까 이덕화 교수님께서 기주광연에서 이제 강실이를 훨씬 중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신부인 효원의 신랑인 강모와 비교를 잠깐 해보면 강모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 인용을 안 했지만 발표문에 있습니다. 몸가짐은 의젓하였으나 조그마한 체구였고 얼굴빛은 발그레 분홍물이 돌아서 귀 밑에서 볼을 타고 턱을 돌아 목으로 흘러내리는 여린선의 보송보송 복숭아 털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런 신부가 남성적이라면 신랑이 오히려 여성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인용한 것처럼 훤칠한 이마, 당당하고 떳떳한 의젓한 모습, 역시 여성으로서의 모습, 서희와 이미지도 크게 달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민의 묘사 보면 이민의 묘사에서 이민혜가 어떤 분은 이민혜가 상당히 변모하는 인물이고 생명이 길다고 되어 있는데 초반의 묘사입니다. 인용문에 보이는 것처럼 이민혜는 희고 윤기나는 피부, 씨암탉같이 매초롬한 모습, 감실하게 탄 얼굴, 실하고 안팡지고 터질 듯 싱싱하고 예쁜 여자 등등. 실하고 탄력 있는 팔뚝, 팡파짐한 엉덩이 등등이 이민혜의 윤기를 강조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바로 옹군의 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군의 묘사 간략히 보여드렸는데요. 옹군에 대한 묘사도 물이 올라 팽팽한 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도톰한 입술, 눈덩이가 소복하면서 뿌리가 깊은 검은 눈, 이렇게 다소 호색적이고 육감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문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덕화 교수님도 강시리가 옹군에서 납치되는 장면, 이런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 여기 PPT에는 없지만 발표문에 보면 상당히, 옹군에가 강시를 납치하는 장면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탐욕적인 어떤 그런 행위인데, 뭐 행위 자체를 다르게 평가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묘사하는 작가의 시선, 서술자의 시선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진다. 윤리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서정적이고 상당히 오히려 시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미감을 주고 있어서 등록을 받습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남은 문제, 결론이라고 써야 되는 자리인데 결론은 아직 낼 만한 수준의 연구가 아니라서 그냥 남은 문제를 몇 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인물에 대해서 그간에 지금 이거 약간의 연구자인데 토론자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토지에 관한 겁니다. 강한 개성의 소유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토지의 성취를 가로막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강한 개성적 인물은 있지만 전형적인 인물은 없다. 현실과의 교류가 없어서 인물이 대체적으로 평면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 홈플과 관련해서는 홈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당치도 않은 불운에 빠진 인물들이고 시대와의 불협화음을 보여주거나 인물들의 성격이 시종일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 그래서 홈플 전체를 통해서 작가가 등장인물의 외양 묘사에서 악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홈플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가장 큰 미덕으로 보여주는 것이 삶의 어떤 리얼리티, 인용적 리얼리티 이런 것들에 있다. 그래서 일부 논자는 이것은 박경래 토지나 조정래 아리랑이 지니지 못한 미덕이다. 이렇게 고평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문체적으로 묘사 이런 것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싶었던 게 제 목표였으나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거의 초보적으로 외양 묘사에 대한 것만 아직 좀 살펴본 단계라서 앞으로 더 많이 이를테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문을 진행한다면 실상 인물들이 하는 대사 그리고 성격에 대한 묘사, 행동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태희 교수님께서 토지와 홈플의 여성 인물 중에서 윤씨 부인, 충암 부인, 서희, 호원, 이민혜, 옹군의 외양 묘사를 중심으로 연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현실 고려대 교수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 잘 읽었고요. 간략하게 토론,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글은 토지와 홈플의 주요 여성 인물인 윤씨 부인과 청암 부인, 서희와 효원, 이민혜와 옹군혜 등에 대한 묘사를 비교하여 각각의 서술적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오랜 창작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었으며 그 서술 연대 또한 유사한 두 작품에 대해서 각각의 중심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는지 비교하여 연구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의 연구 방법과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글의 목차에서 제시하는 소제목의 형식입니다. 제가 그 한글 파일 목차를 봤을 때 그 목차의 소제목이 각각 윤씨 부인과 청암 부인, 서희와 효원, 이민혜와 옹군혜 이렇게 비슷한 성격과 외양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두 인물을 짝을 이뤄서 비교하면서 논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인물의 이름만 소제목으로 내세우는 것이 그 논지 전개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본론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도 이런 어떤 묘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얘기할지에 대해서 그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인물 묘사의 특성이 소제목이 그 각 논항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이 각각 짝을 이룬 그 인물들이 이 소설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는지 그런 것도 훨씬 더 명확하게 논문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질문은요. 본론 각 인물의 묘사적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인물들의 묘사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각각 혼불과 토지에서 몇 개 이렇게 따와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 내용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사실 선행 연구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뭔가 빈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각 인물들이 서사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특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넘어서는 좀 보다 독창적인 그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이 글 전체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글의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요.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얘기를 하셨지만 남은 문제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선행 연구에 대한 것이고 그게 이제 연구사 검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문제 마지막에서 제시하셨던 어떤 인물들의 묘사적 특성의 차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를 시작할 때 그 이태희 선생님께서 시를 전공하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시를 전공하시는 분의 시각으로 이 토지와 혼불 굉장한 그 긴 이 소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이 소설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이제 볼 수 있을까? 시 전공자 입장에서는. 근데 시를 전공하면서 이 토지의 혼불에 대해서 소설을 분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떤 제안을 하자면 그 시를 연구하는 방식을 여기에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묘사하는 문장 하나하나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주제를 잘 드러내는 그런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시적인 관점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을 쓴다면 훨씬 더 굉장히 독창적이고 기존의 어떤 인물 연구, 그러니까 소설에 대한 인물 연구 그것과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현실 교수님께서 토론 질문뿐만 아니라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이신 최대은 숙명여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느라고 저도 홈플을 다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플을 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태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어느 분보다 토지와 홈플의 이제 대중적 보급에 되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 작품들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이제 그 비교 연구를 하시려는 이제 착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연구가 너무 소략하게 이루어져서 그 착상이 좀 그 재미있는 발상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앞서 허윤시 선생님께서 이제 그 토론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일단 이 연구의 목표와 의의가 무엇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물의 외양 묘사를 비교해서 이제 서술적 특징을 이제 밝히셨는데 이 서술적 특징을 통해서 무엇을 연구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각 작품의 언어미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시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서술적 특징에 따른 각 작품에 형성되는 의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토론, 그 논문에서는 다 밝히지 못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좀 어떤 착상에서 어떤 연구를 하시고 싶었는지, 나중에 답변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연구 범위와 대상의 문제인데요. 연구 결론이 다소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 서술적 특징이 밝혀지기보다 작가들이 의도한 성격대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되었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 인물 묘사가 비슷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원인 중 하나는 그 인물을 분류할 때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어느 정도 신분이 나타내는 전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공통점 중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비교 연구의 의의는 차이점을 밝혀서 각 작품의 특징을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외양 묘사만 가지고 이제 그 분석해 주셨는데, 그 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인물의 성격 파악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외양 묘사만 가지고선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보면 외양 묘사만 분석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이렇게 뭐 한들거리며 따들고 종종걸음으로, 이거는 이제 행동묘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는 그 배경묘사인데 이런 배경묘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나 심리묘사까지 같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같이 또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 대상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다시 정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신분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인물의 기능적 성격을 중심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그 분류한 인물들을 보면 운명을 개척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유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다른 운명적 순환을 당하는 여인이 이제 각 작품마다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혼불에서 앞서 이덕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실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실에 해당하는 인물이 토지에서 봉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두 인물이 똑같이 순환을 당하더라도 이 순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묘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또 작가의 여러 가지 좀 다른 어떤 좀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해석의 문제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옹군회가 강실이를 덮쳐서 납치하는 부분이 어떤 윤리적 감정적 판단을 싣지 않고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를 전공하는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옹군회가 마치 사람을 해치는 구미호 같은 느낌이 들으면서 그의 이기심과 탐욕이 좀 공격적으로 묘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건 뭐 제가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앞서 허희 선생님 의견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태희 교수님은 춘천도서관에서 시민들이랑 같이 토지랑 혼풀이랑 다 읽고 계셔서 사실은 독자 반응 연구를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토론자분 고맙습니다. 어설픈 논문이라기보다 간단한 메모 정도의 글인데 친절하게 꼼꼼하게 읽고 잘 토론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짧게 간단히 메모한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연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첫 번째 목차에서 제시하는 소제목 형식, 이를테면 이름만 제시하는 이게 무슨 목차냐, 좀 더 명확하게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좀 더 그 연구가 완료가 돼서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연구가 충분히 진척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인물명만 제시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적, 본론 각 인물에 대한 묘사적 특성, 독창적 관점이 부족하다.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변명이 없고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고요. 세 번째, 남은 문제와 관련된 거, 이건 뭐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런 그 기존의 연구 체계, 사실은 좀 벅찹니다. 시정공자가 소설 논문, 상당히 축적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뭘 제시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발표 토론문에 없었지만 첨언해 주신 제안을 아주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뭐냐면, 시정공자니까 시 분석하듯이 해봐라. 네, 그래서, 용기를 못 냈었는데, 시 분석하듯이 주요 문제형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방법을 잘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현실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근 선생님의 지적도 낱낱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가 뭐야? 목표 똑바로 해야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이게 언어 미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의미 차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냐. 이곳의 경계선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합니다만, 제 계획으로는 의미 차이, 각 문장에 나타나는 의미 차이를 잘 밝혀서 궁극적으로는 언어미학에 도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 막연한 답변 드리고요. 결론이 허무하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큰 지적인데, 오히려 그래서 연구 범위랑 대상을 확장해봐라 라고 하는 주문인데, 그거는 벅찬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현실 교수님 지적대로 좁혀서 더 대상이나 범위 확대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제안해서, 이를테면 인물도 비슷하게 나오는 청한 부인, 윤씨 부인, 효원, 서희 비교 빼고 가능하다면, 논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옹근회랑 이민회만 딱 비교하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범위 축소 전략으로 오히려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토론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행동 심리 배경 묘사에 대한 거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거 잘 유념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분 위주, 기능적 중심으로 인물을 고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운명 개척이다, 운명 순환을 당한다, 기능적 인물 분류에 따라서 선정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제 역량으로서는 충분치 못한 것 같고, 좀 더 좁혀서, 문장에 대한 분석식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옹군회가 강식이 납치하는 장면에 대한 거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들어보면 이게 탐욕적이고 공묘처럼 이기심, 탐욕 이런 걸 공격적으로 묘사했다는 최대영 선생님의 지적이, 해석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어쩐지 자꾸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연구자라기보다 그냥 감상자인데, 그런 느낌을 어떻게 논의해서 풀어가야 할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부족한 논문 잘 읽어주시고 제안해 주신 두 분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2부 주제 발표가 끝났는데요. 녹화 기록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휴식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휴식 시간이고 3부와 4부는 이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